서울 남대문 근처의 오래된 주택가 한 켠, 황순이는 낡은 우체통 속에 꽂혀있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알 수 없는 긴장으로 쿵쾅거렸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공식 문서가 날아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법률적인 용어가 가득한 안내문이 있었다. 토지 보상금 지급 안내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어서 적힌 숫자에 시선이 멈추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보상금 총액 180억 원.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숫자를 확인했다. 분명히 180억 원이었다. 평생 벌어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액수였다. 잠시 동안 황순이의 뇌리는 하얘졌고 귀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만 울려 퍼졌다. 180억이라니 내가 정말 이 돈을 받는 건가?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상에나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땅이 결국 이렇게 보상으로 돌아오는구나.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불안이 올라왔다. 남편은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세 아들을 혼자 키워왔다. 큰아들 준호, 둘째 민재, 막내 서진.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늘 자식들만큼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준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돈이 그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다시 안내문을 꺼내들고 180억이라는 숫자를 눈으로 쓸 듯이 반복해서 읽었다. 그러다 불현듯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큰아들 준호는 강남에 있는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는 언제부턴가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연락도 뜸하고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 둘째 민재는 자영업을 하며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언제나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지만 늘 돈에 쪼들려 살았다. 그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보다 민감했고 늘 살기가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막내 서진은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 은지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진심을 보여주곤 했다. 어머니가 집에 오면 그 좁은 공간에서도 어떻게든 편히 쉬게 해주려 애썼다. 순이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과연 내 자식들은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까?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사랑과 헌신이 18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돈을 누구에게 맡길지는 자식들의 마음을 시험해 본 뒤에야 알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얼굴에 약간의 화장기조차 없이 밖으로 나섰다. 일부러 조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다. 가장 먼저 찾아갈 이는 큰아들 준호였다. 그녀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이곳이 평범한 사람이 살기 힘든 세계라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순이는 잠시 멈춰섰다. 내 아들이 저 안에서 살고 있지. 하지만 과연 그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안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준호가 나타났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의 말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묻어났다. 순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거실은 넓었지만 차갑고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준비는 보이지 않았다.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손에서 놓지 않았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병원에 좀 다녀야 할 것 같구나. 그런데 돈이 조금 필요해서. 준호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더니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넸다. 이걸로 일단 쓰세요. 제가 요즘 회의도 많고 바빠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그의 태도는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의무적으로 돈을 건네는 듯한 진심 없는 행동이었다. 순이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돈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집을 나와 한참 동안 거리를 걸었다. 화려한 건물과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 거리를 지나면서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일까? 준호는 이제 나를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는 걸까? 그 순간 그녀는 더욱 확신했다. 이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차례는 둘째 아들 민재였다. 순이는 강남을 떠나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건물과 붐비는 거리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거움에 짓눌려 있었다. 큰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래도 둘째는 다르겠지. 민재는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해 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분식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다. 오래된 상가 건물 1층 구석, 허름한 간판에 민재 분식이라고 쓰여 있는 가게가 보였다. 안에서는 기름 냄새와 함께 김치볶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문을 열자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른 민재가 손님 주문을 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의 목소리엔 놀람이 섞여 있었지만 반가움도 잠시 그는 곧장 손님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순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아들이 힘겹게 일하는 모습에 마음이 짠해졌다. 한때는 공부를 잘해 의사가 되겠다던 아이였지만 집안 사정과 아버지의 병세 악화로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어머니였다. 잠시 후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 안이 조용해지자 민재가 다가와 물었다.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놀랐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사실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야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단다. 민재는 얼굴이 굳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머니, 저 지금도 밀린 월세에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어요. 솔직히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더 물었다.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민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어머니, 저도 살기 힘들어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까지 챙기겠어요? 큰형한테 가보세요. 형은 돈 많잖아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시 말없이 앉아있던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 순간 민재의 시선은 이미 다시 계산대로 향해 있었다. 가게를 나서던 순간 순이는 발밑에 떨어진 동전을 발견했다. 허리를 굽히려는 찰나 민재가 먼저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잠시 안도했지만 아들의 손끝은 곧 동전을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장면은 순이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내 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 거리는 이미 해질녘의 붉은 빛에 물들어 있었다. 순이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큰아들은 무심했고 둘째는 자기 사정만 앞세웠어. 이제 마지막은 서진이 남았구나. 며칠 후 순이는 막내 아들 서진의 집을 찾았다.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계단을 오르자 좁은 현관문이 나타났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환한 미소의 며느리 은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금방 저녁 차릴게요. 따뜻한 목소리에 순이의 마음이 풀어졌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왔다. 잠시 후 막내 서진이 퇴근을 하고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 안겼다. 어머니, 이렇게 오셨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다. 순이는 그 눈빛만으로도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국과 반찬을 나누는 동안 그녀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은 병원에서 큰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단다. 그런데 5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말이 끝나자마자 서진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간의 침묵 후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곧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와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 이게 저희 전세자금 모아둔 통장인데 지금 당장은 500만 원 정도 뺄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하면 제가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마련할게요. 어머니 건강이 먼저잖아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셔야죠.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얘들아, 정말 괜찮겠니? 너희도 빠듯할 텐데. 서진은 단호히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조금은 고생하면 되죠.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행복하니까요.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동안의 불안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순이는 서진의 집에 머물렀다. 작은 방에 놓인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 일렁였다. 이제 알겠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건 서진과 은지뿐이구나. 하지만 이 비밀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180억이라는 돈이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신중해야 한다. 순희는 다짐했다. 언젠가 이 진실을 밝힐 때가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마음을 더 확인하고 싶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내일은 또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까? 강남의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 외벽은 석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이곳은 순이의 장남, 준호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 위에 고급 조명이 은하게 빛을 뿜어냈다. 정장을 입은 경비원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순이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지만 그 마음까지 넉넉해진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아들의 집을 향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깔끔한 셔츠와 비싼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은 반가운 듯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돼 있었다. 순이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엔 묘한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그래, 바쁘겠지. 그래도 나한테만큼은 따뜻할 수 있길 바랐는데. 거실은 호텔 로비처럼 고급스러웠다. 크리스털 조명, 고가의 예술작품, 대형 TV.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순이는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다. 어머니, 거기 앉으세요. 제가 곧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길게는 못 봬요. 준호는 형식적인 미소만 띄운 채 다시 휴대전화에 시선을 떨구었다. 순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야, 사실은 병원에서 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말이다. 돈이 조금 필요하구나.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지갑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저도 회사 자금 문제로 힘들어요. 여기 5만 원 있으니까 택시비라도 쓰세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5만 원이라. 이 아이는 정말 내 사정을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빨리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걸까? 잠시 후 집 안으로 들어온 준호의 아내 지연이 상황을 보고 다가왔다. 어머님 오셨군요. 그런데 준호, 어머니랑 제대로 대화는 하고 있어요? 바쁘더라도 가족이 먼저잖아요. 그러나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연아, 지금 중요한 계약이 걸린 회의야. 어머니도 아실 거야.
돈 문제라면 형제들도 있으니까 굳이 나만.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됐다. 내가 괜한 부탁을 했구나. 바쁜데 오래 있지 않겠다. 그녀가 일어서자 지연은 붙잡으려 했지만 순이는 손사래를 치며 현관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내가 바란 건 돈이 아니었는데,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밖으로 나오자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앞에 번져왔다. 강남의 화려한 밤거리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순이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빌딩 숲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돈은 이렇게 많아도 사람의 마음은 왜 이리 메마른 걸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이미 둘째 아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준호는 이미 멀리 가버렸어. 하지만 민재는 다르겠지.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정이 많았으니까. 순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차가운 현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저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준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며 활짝 웃던 아이,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제가 가장이 될게요라며 눈물을 보이던 아이.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따뜻함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 시장의 북적거림 속에서 그녀는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어제 뉴스 봤어? 그 유명한 준호 씨 있잖아. 이번에 또 큰 계약 성사시켰대. 아유, 대단하지. 그래도 돈 잘 벌면 뭐해? 부모님 모시는 건 영 아니래잖아. 순이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두 사람은 그녀를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수근거렸다.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딱 한 번 들렀다더라. 돈은 많아도 마음은 없는 거지 뭐.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밥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냐. 눈가에 맺힌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아직 다른 아이들 있잖아. 민재, 서진, 그 애들은 다를까? 나를 외면하지는 않겠지. 며칠 후 준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말쑥한 차림새로 현관 앞에 섰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집 안으로 들어온 준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하지만 더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회사도 지켜야 합니다. 순이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내가 바란 건 돈이 아니란다. 네 마음, 네 따뜻한 한마디가 더 필요했어.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차갑게 돌아섰다.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과 함께 그는 현관문을 나섰다. 닫히는 문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밤이 깊어가자 순이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봉투 속에 들어있는 두툼한 돈다발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 돈이 정말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아니다. 차라리 이 돈은 짐일 뿐이야. 그녀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그리고 창밖으로 흩날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야, 내 마음이 다시 돌아오길, 언젠가는 진심을 보여주길.
그러나 그녀 스스로도 알았다. 그 바람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며칠 뒤 준호는 또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대기업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 현장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TV 속에서 반짝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완벽한 성공의 상징 같았다. 하지만 순이는 리모컨을 꺼내 TV를 꺼버렸다. 저 웃음 뒤에는 차가운 그림자만 남아있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이제 둘째 아들 민재에게 마음을 걸기로 했다. 그래, 준호는 멀리 갔다. 하지만 민재는 다를 거야. 분명히 다를까! 늦은 오후 순이는 낡은 버스를 타고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다. 그곳은 둘째 아들 민재가 사는 동네였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강남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다. 오래된 상점과 좁은 골목길, 세탁소 앞에 걸린 바래진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순이는 마음 한구석이 놓였다. 그래! 여기는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곳이야. 민재는 성공은 못했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겠지.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민재의 집을 찾았다. 허름하지만 정갈한 2층 주택, 대문 앞에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재는 작업복 차림으로 뛰어나왔다. 땀에 젖은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들어오세요. 집이 좀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거실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민재는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웃고 있었다. 얘야, 많이 힘들지 않니? 순이가 묻자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힘들어도 가족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아내도 늘 힘이 돼주고요. 그의 아내 수진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왔다. 어머님, 날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순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장남의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 작은 집 안에는 가득했다. 민재는 대화를 이어갔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서 뭘 하던가요? 그 질문에 순간 순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민재야, 사실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 돈이 많이 든대. 순간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고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순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래, 얘는 적어도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그 마음 하나로도 충분하다. 밤이 되자 민재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편의점 ATM 앞에 섰다. 통장을 꺼내 확인하자 잔액은 고작 몇만 원뿐이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쳐졌다. 어머니께 드릴 돈이 도대체 어디서 구하지? 그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미안한데 이번 달에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응, 꼭 갚을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결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힘들어도 어머니만큼은 지켜드려야 해. 며칠 후 순이는 민재에게서 봉투 하나를 받았다. 어머니, 이거 조금 모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병원비에 보태세요. 순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이 맺혔다. 민재야, 네가 힘든 거 아는데 이런 돈까지 내게 주니 마음이 아프구나. 민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순이는 알았다. 이 돈은 민재가 무리해서 마련한 것이란 걸. 손때 묻은 봉투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단순한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진심이자 거짓말로 포장된 희생의 무게였다. 밤이 깊어 순이는 민재의 집을 나서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준호는 차갑게 등을 돌렸지만 민재는 이렇게 따뜻한 거짓말이라도 해주는구나. 하늘엔 별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이 아이가 더는 상처받지 않길, 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길. 며칠이 흐른 뒤 민재는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했다. 온몸은 흙먼지와 땀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는 곧장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대출 신청서였다. 이 방법밖에 없을까? 그는 펜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사인을 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 앞에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재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수진과 어린 딸 유진도 함께였다. 병실에 누운 순이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가족이 곁에 있어 마음만큼은 든든했다. 어머니, 검사 결과는 곧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가 말하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얘야, 네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유진이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유진이가 기도할게요. 그 말에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의 맑은 눈빛 속에서 그녀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러나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 민재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 정도 금액이라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웃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병원비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절반의 진실, 절반의 거짓이었다. 이미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마련한 돈이었고 앞으로의 상환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지는 남편의 눈빛을 읽고 있었지만 아이와 어머니 앞에서는 침묵했다. 그녀는 단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힘을 실어주었다. 며칠 후 순이는 우연히 아들의 방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은행 대출 계약서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지? 민재가 대출까지 받았단 말이야?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얘는 나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야. 순이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곧 민재에게 들키지 않으려 눈물을 닦고 평소처럼 웃었다. 저녁 식탁에서 그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민재야, 네가 힘든데 나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앞으로는 괜찮다. 큰 돈은 필요 없단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공사장에서 사고로 크게 다칠 뻔했다. 철근이 떨어지는 순간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어깨와 팔에 상처가 깊게 났다. 동료들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민재야, 괜찮아? 병원 가야겠어.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지금 병원 갈 돈도 없어. 어머니 병원비부터가 우선이야.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의 상처를 치료하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민재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내 몸은 버티면 돼. 하지만 어머니의 시간은 버틸 수 없잖아. 며칠 뒤 순이는 민재의 상처를 보게 되었다. 이게 뭐냐? 언제 다친 거야? 순이가 다급히 묻자 민재는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작은 상처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러나 순이는 진실을 직감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몸과 삶을 깎아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홀로 기도했다. 하나님,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저를 살리려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 아이를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에게는 평온을 주소서. 며칠 후 민재는 다시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순이는 아들의 거짓된 미소 뒤에서 진심 어린 눈물을 읽었다. 민재야,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안다. 하지만 제발 너 자신도 지켜다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지켜드릴 겁니다. 설령 제 인생이 무너져도. 늦은 밤 순이는 작은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장남 준호의 차가움, 둘째 민재의 따뜻한 희생, 두 아들의 상반된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막내 아들 지훈이었다. 지훈이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몇 달째 소식이 끊긴 막내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이따금 동네 사람들에게서 소문을 들을 뿐이었다. 지훈이가 빚에 시달린다더라. 수상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더라. 그 말들이 순이의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뒤 순이는 우연히 동네 시장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순이야, 너 지훈 소식 들었니? 아니, 왜? 며칠 전에 저기 뒷골목에서 술 취해 쓰러져 있더라. 사람들이 걱정하더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이의 다리가 풀렸다. 아이고, 내 자식이. 그녀는 곧장 지훈을 찾아 나섰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건물의 3층. 문 앞에는 담배꽁초와 빈술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어머니? 지훈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방 안은 어지럽게 널려진 옷가지와 술 냄새로 가득했다. 지훈아, 이게 무슨 꼴이냐? 순이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눈물이 고였다. 너 이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난다. 지훈은 괜히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어머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나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한때 음악을 하겠다며 열정을 불태우던 지훈.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는 기타 대신 술병이 들려 있었다. 순이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그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았다. 얘야,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거냐? 내 형들도 저렇게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데.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나 너무 무서워요. 빚도 많고 사람들도 날 쫓아다녀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그 순간 순이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이 녀석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내가 너희 엄마잖니. 내 고통을 왜 혼자 짊어지고 있니? 지훈의 눈가가 젖어갔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된 게 다 제 탓이에요. 형들처럼 되지 못한 것도, 어머니를 실망시킨 것도. 순이는 그를 꼭 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며칠 후 순이는 지훈을 데리고 작은 교회에 갔다. 교회 목사는 오래전부터 순이와 알던 사람이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제발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젊은이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 용기를 가진 자의 몫이지요. 그 말에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기타를 꺼내 들었다. 먼지가 잔뜩 쌓인 현을 손가락으로 튕기자 어설픈 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다시 살아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 아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며칠 동안 지훈은 교회와 집을 오가며 조금씩 변해갔다. 여전히 비톡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술 대신 기타를 잡았다. 손끝이 아프도록 현을 튕기며 잊고 지낸 노래들을 불렀다. 순이는 아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그래, 이 아이는 아직 희망이 있어. 나만 잘 붙잡아주면.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의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있지? 돈 갚을 생각은 하는 거냐? 순이가 깜짝 놀라 문을 열자 건장한 남자 둘이 서 있었다. 그들은 위협적인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빚 갚으라고 전해. 다음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들이 떠난 뒤 순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지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든 문제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순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 뒤 지훈은 오랜 친구이자 음악 동료였던 태호를 만났다. 지훈아, 너 다시 음악 시작한다는 소문 들었어.
응, 나 다시 해보려고. 늦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번엔 끝까지 가보고 싶어. 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예전의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 작은 무대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 밤 피곤에 지쳐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다시 잡혔다. 그는 아픈 현실 속에서도 다시 노래할 이유를 찾은 듯했다. 순이는 그런 아들을 몰래 지켜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아이 곁을 끝까지 지켜야겠다. 큰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아이가 다시 삶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드디어 작은 공연의 날이 다가왔다. 좁은 카페의 무대, 몇십 명 남짓한 관객.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흔들렸지만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오래된 상처와 고통이 담긴 노래였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순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래, 이 아이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공연이 끝난 뒤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말했다. 노래 참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세요. 그 말에 지우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꼭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순이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빚은 아직 남아있었고 세상은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지훈이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비록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제 다시 올라가겠다. 어머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순이의 세 아들은 각자의 길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장남 준호는 여전히 돈과 권력의 세계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고, 둘째 민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뒤로한 채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막내 지훈은 다시 음악을 붙잡으며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준호는 회사의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잘 다려진 정장을 입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진짜 주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유산은 당연히 어머니와 우리 형제의 것이죠. 아닙니다. 그 유산은 사실. 남자가 말을 잇는 순간 경호원이 다가와 대화를 끊었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파문이 일었다. 한편 민재는 작은 병원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순이가 식탁 위에 앉아 있었다. 민재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내 몸도 챙겨야지. 어머니, 괜찮아요. 전 그냥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려왔다. 내 아들아, 내가 왜 이도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니? 그 시각 지우는 작은 무대에서 또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무대 끝에서 그는 수상한 남자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공연 내내 지훈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남자가 다가와 속삭였다. 빚 잊은 줄 알았냐? 노래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뒤에서 민재가 나타나 남자 앞을 막아섰다. 이 아이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중입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고는 떠났지만 불길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새아들과 순이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순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냐?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 돈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어떤 비밀이 얽혀 있다고. 민재와 지훈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순이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다. 순이는 떨리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새 아들의 눈빛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다. 이 돈은 피로 만들어진 돈이다. 함부로 쓰지 말고 꼭 필요한 순간이 오면 가족을 위해 쓰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눈을 감으셨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피로 만들어진 돈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다른 사람의 희생 위해서 사업을 일으키셨다.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상처받은 이들도 많았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늘 죄책감을 안고 계셨다.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그 돈은 저주받은 돈입니까? 저주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구원이 될 수도 있다.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다. 준호는 그 돈으로 더 큰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유혹에 흔들렸고, 민재는 가족의 생계를 안정시킬 방법을 고민했으며, 지훈은 음악으로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세 사람 모두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도 되살릴 수도 있다. 며칠 후 세 형제는 다시 모여 앉았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난 이제 권력 같은 건 바라지 않겠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다 잃는다는 걸 알았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머니가 바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지훈도 힘주어 말했다. 저는 이 돈을 제 음악에 쓰고 싶지 않아요. 대신 빚을 갚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돈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순이는 새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가가 젖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버지가 바라던 대답을 들을 수 있구나. 그 돈은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너희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따뜻해졌다. 오래된 갈등과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며칠 뒤 가족은 함께 은행에 모였다. 순이는 남편이 남긴 거액의 예금 통장을 꺼내며 직원에게 말했다. 이 돈의 절반은 빚을 정리하는 데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일이니까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새 아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가슴 속에 어떤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은행을 나서는 길, 지훈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후회는 없으세요? 이렇게 큰 돈을 내놓으시는 게. 순이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너희는 다시 얻을 수 없지 않니?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웃음을 나눴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지훈은 기타를 꺼내 노래를 불렀고 준호와 민재는 박수를 치며 화음을 맞췄다. 순이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다. 남편도 이제는 마음 놓고 쉴 수 있겠지?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지훈이 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셋 그리고 어머니 절대 흩어지지 맙시다. 세 형제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도록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졌다.